안녕하세요. 손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운이 제일 좋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무엇을 해도 잘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나 자신이라고요. 이 질문에 우리 소나무 여러분들도 내가 억세게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대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결국 잘 되는 사람들, 세상의 운이 따라주는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가져야 할 인생의 태도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원전 300년경으로부터 시작되어 2300년을 이어온 스토아 철학의 정수를 우리 인생에 적용한다면 장담컨대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뀔 겁니다. 이 책을 읽으시면서 말이죠. 결국 잘 되는 사람들의 태도. 이 책은 재능, 운, 환경을 넘어선 진짜 승자들이 말하는 13가지 성공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 3가지를 꼽아봤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첫 번째는 바로 감사입니다. 제가 잠들기 전 혹은 아침에 깨어 감사한 일을 적는 것의 중요성을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무데나 쓰지 마시고 나만의 감사 노트를 하나 정해놓으시고 쓰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좌절하거나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찬찬히 다시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그럼 금방 다시 털고 일어나실 수 있으며 삶이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는 걸 느끼게 되실 거예요. 오늘은 3가지 원칙을 알려드리지만 나머지 원칙들도 인생에 꼭 필요한 것들이니 책을 구매하셔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책 이벤트를 준비했으니까요. 고정 댓글 링크로 책성장 카페에 오셔서 신청해 주시면 서평을 남겨주실 분들에 한해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사람이 되길 바라며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3가지를 함께 알아보시죠. 첫째, 인생에는 무조건 나쁜 일도 무조건 좋은 일도 없음을 기억한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일찍이 시련과 난관에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일기처럼 쓴 명상록에 본인이 직접 경험한 고난을 돌아보며 이렇게 썼다.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나의 불운이다.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이렇게 말해야 한다. 이런 일이 남에게 일어나기는 했지만 현재에 파묻히거나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고통 없이 견뎌낸 것은 나의 행운이다. 그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누구나 고통 없이 견뎌내지는 못한다. 따라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게 불운이라고 생각하기보다 그런 불운을 견뎌낼 능력을 가진 것이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를 비롯한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미 일어난 사건을 받아들이고 그로부터 교훈을 찾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믿었다. 고통을 그 사건이 일어난 당시로만 국한하는 자세도 마찬가지다. 진정한 스토아 철학자라면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남들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닥친 걸까? 라고 한탄하는 일에서 오히려 감사를 느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시련을 감사하게 여기라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 오스트리아의 정신분석학자이자 의사 알프레드 아들러가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다. 의미는 상황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상황에 부여한 의미를 통해 우리는 자신이 결정한다. 그에 따르면 상황 자체는 좋고 나쁘고를 따질 대상이 아니다. 다만 우리가 그 상황에 이런저런 꼬리표를 붙일 뿐이다. 셰익스피어도 햄릿의 입을 빌어 말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다. 생각이 그렇게 만들 뿐이다. 상황에 의미를 부여하는 주체는
우리 자신이다. 아들러의 이런 관점을 수용하면 삶에 대한 통제력과 만족도를 회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 닥치든 보기 나름이고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면 그 어떤 결과가 나와도 받아들이기가 쉽다. 그것은 결국 자기가 내린 선택과 자기가 한 행동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그런 사람들만이 어떤 결과가 나와도 고마움을 느끼는 단계로 발전할 수 있다. 반대로 상황을 주어진 것으로만 인식하는 사람들은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고 자기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수용력도 현저히 떨어진다. 상황을 정의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라면 실현에 어떤 꼬리표를 붙이는 것이 유리할까? 부정적인 꼬리표는 더욱 부정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이어진다. 중립적인 꼬리표는 중립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럼 긍정적인 꼬리표는 실현에 감사하는 마음은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더 큰 행복으로 이끌며 수많은 과학적 근거가 이 주장을 뒷받침한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결국 모든 것을 얻는다. 2018년 하버드 대학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감사가 강력하고도 일관되게 더 큰 행복과 연관된다는 사실을 밝혔다. 감사는 더욱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하고 좋은 경험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며 건강을 개선하고 역경에 대처하며 강력한 관계를 형성하게 한다. 심리적인 혜택이 전부가 아니다. 다른 연구에 의하면 감사는 수면의 질을 높이고 면역계를 강화하며 통증을 줄이기까지 한다. 게다가 이런 혜택은 한시적으로 끝나지도 않는다. 인디아나 대학의 연구자들에 따르면 감사하는 마음에 충실할수록 더욱 동화되고 그 혜택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 감사로 인한 혜택이 얼마나 강력하고 다양한지를 보여주는 연구는 점점 쌓이고 있다. 감사에는 좋은 점뿐이다. 하지만 허울뿐인 감사로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없다.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수많은 인연과 신기한 우연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가능하다. 이것이 비록 우리 시대의 익숙한 사고방식은 아닐지 몰라도 현명한 사람들이라면 하나같이 보여주는 겸손한 태도이기도 하다. 우리가 이룬 모든 업적이 순전히 우리 능력 덕분만은 아니라고 말하면 이는 우리의 문화적 규범과 어긋나 보일지도 모른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자수성가이고 전 세계에서 수많은 이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생면부지의 땅으로 건너오니 말이다. 하지만 의도적이든 아니든 우연이든 아니든 우리가 받은 도움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 연구 결과가 일관되게 보여 주듯이 더 큰 행복을 경험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 겸양의 미덕은 우리가 건방진 얼간이가 되지 않도록 인도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좀 더 현실적인 혜택을 가져다 준다. 프로포커 대회 우승자이자 심리학자인 마리아 코니코바는 자신의 책 블러프에 이렇게 썼다. 기술만으로 되는 일은 없다. 절대. 나는 절대적인 것을 멀리하는 편이지만 그 말만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삶은 삶이고 무슨 일을 하든 언제나 운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기술은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고 새로운 선택을 가능하게 하며 우리보다 기술이나 눈썰미, 예리함이 떨어지는 사람은 놓치기 쉬운 우연을 포착할 수 있게 해주지만 그 우연이 내 편이 아닐 때 기술로 할 수 있는 일은 피해를 줄이는 것밖에 없다. 우리는 각자의 노력과 지혜에 힘입어 오늘까지 왔다. 우연의 역할을 인정한다고 해서 노력의 가치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우연히 극복해야 할 불운의 형태로 오든 여정을 좀 더 수월하게 만들어줄 행운의 형태로 오든 그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다. 이것을 인정한다고 못난 사람이 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을 감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골든 티켓을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나는 세상에서 운이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경보. 크리스토퍼는 천천히 한 음절 한 음절을 또박또박 발음했다. 어센션군에 강력한 뇌우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던 그의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다. 크리스토퍼, 너 읽을 줄 아는구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끌어안고 소리쳤다. 그럴 줄 알았어. 네가 해낼 줄 알았다고. 평범한 상황이라면 14살 아들이 일기예보 한 줄 읽은 게 그렇게까지 호들갑을 떨 만큼 대단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크리스토퍼 콜먼은 평범하게 삶을 시작한 아이가 아니었다. 루이지애나주 곤잘러스에서 홀어머니가 키우는 7남매 가운데 하나로 태어난 크리스토퍼는 출생과 동시에 사망 선고를 받은 아기였다. 예정보다 8주나 일찍, 그것도 목에 탯줄을 두르고 세상에 나온 크리스토퍼는 숨을 쉬지 않았고 의사는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아기를 소생시킬 수 없었다. 의료진은 이 조그만 몸뚱이에 시트를 덮은 뒤 한쪽 옆으로 치워놓고 그의 쌍둥이 여동생을 안전하게 세상으로 데려오는 일에 집중했다. 무사히 태어난 여동생을 신생아 집중치료실로 옮기고 난 다음에야 의료진은 시트 밑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을 알아차렸다. 맙소사, 이 아기가 살아있어. 의료진은 황급히 응급조치를 시작했지만 이때 이미 크리스토퍼는 15분이나 산소를 호흡하지 못한 상태였고 그 사이에 광범위한 뇌 손상이 발생했을 것이 분명했다. 의사들은 젊은 산모에게 헛된 희망을 심어주지 않으려고 애쓰며 이 아이는 설령 살아남는다 해도 평생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장애를 앓은 채 살아야 할 거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퇴원할 무렵이 되자 의사들은 크리스토퍼에게 뇌성 마비라는 판정을 내리며 그런 아이들을 맡아주는 기관을 알아보라고 조언했다. 쌍둥이를 떼어놓을 수는 없어요. 어머니는 크리스토퍼를 집으로 데려왔고 그 후 14년의 세월은 그에게나 그의 가족에게나 결코 만만한 시간이 아니었다. 아들을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를 고민하던 어머니는 6살짜리 아들을 장애인을 위한 주립학교에 등록시켰다. 그러나 학교 측에서는 이 정도로 심한 정신적, 육체적 장애라면 어떤 교육을 해줘도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 크리스토퍼를 한쪽 구석에 앉히고 온종일 벽만 바라보게 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이들을 먹여 살리느라 새벽 서너 시까지 일하는 날이 많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시간을 내 크리스토퍼를 뇌성 마비센터에 데려가 언어 치료와 물리 치료를 받게 했다. 크리스토퍼 본인도 포기하지 않았다. 크리스토퍼는 쌍둥이 여동생이 학교에 다니며 읽기와 쓰기, 그리고 수학을 배우는 모습을 간절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그는 7살이 되어 이른바 한밤중 작전을 실행했다. 형제들이 모두 잠자리에 들고 어머니도 야간 근무를 하러 집을 나가면 크리스토퍼는 살그머니 여동생의 가방에서 책을 꺼내 화장실로 가져가서는 독학으로 읽기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7년 동안 한밤중 작전을 이어온 결과 크리스토퍼는 뉴스에 나오는 일기예보를 똑똑히 읽음으로써 어머니를 깜짝 놀라게 했다. 감동한 어머니는 크리스토퍼를 장애인 주립학교에서 데리고 나와 동네 초등학교에 입학시켰다. 그런데 교사들이 크리스토퍼를 테스트한 결과 그의 지식이 이미 초등학생 수준을 뛰어넘어 9학년 수준에 달했음을 알게 되었다. 이로써 크리스토퍼를 고등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한 어머니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다. 사람들은 기회가 생길 때마다 크리스토퍼에게 고등교육은 무리라며 어머니를 설득하려 들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이 기적의 아이가 모두의 생각이 틀렸음을 입증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런 어머니의 사랑과 투지 덕분에 크리스토퍼는 마침내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고등학교는 누구에게나 쉬운 곳이 아니다. 그곳에서 벌어지는 따돌림, 파벌, 압박은 보통 학생들도 견디기가 힘들다. 그러니 휠체어 없이는 한 걸음도 걷지 못하고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읽기와 쓰기조차 안 되는 줄 알았던 루이지아에나 시골 마을의 10대 흑인 소년에게는 얼마나 가혹했겠는가. 하지만 크리스토퍼는 그부들의 놀림을 자양분 삼아 더욱 집중력을 발휘했고 자기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몰두했다. 그런 헌신적인 노력 끝에 크리스토퍼는 마침내 20살의 나이에 360명 중 5등의 성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장을 거머쥐었다. 크리스토퍼는 곧 니콜스 주립대학에 법대 준비생으로 등록했고 2년 뒤에는 애틀랜타의 서던 폴리테크닉 주립대학에 편입해 기술 및 커뮤니케이션 전공으로 학사 학위를 받았다. 크리스토퍼가 편입을 위해 조지아주로 이사를 오는 바람에 나는 애틀랜타 미드타운의 어느 아파트에서 그를 이웃으로 만나게 되었다. 크리스토퍼의 사연은 단숨에 나를 사로잡았다. 그가 이룬 성취만으로도 감동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그의 환한 미소와 긍정적인 태도는 그보다 더 강한 전염성을 발휘했다. 내가 우리 집 강아지 헨리를 데리고 산책할 때 종종 그가 우리와 함께 했고 시간이 갈수록 나는 그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다. 한 번은 산책 도중에 크리스토퍼가 불쑥 새로운 소식을 전했다. 나 얼마 전에 커밍아웃 했어요. 축하해요. 나는 얼른 그렇게 대답했다. 내 친구 중에도 비슷한 단계를 거치며 힘겨워한 이들이 덜어 있어서 크리스토퍼 역시 한편으로 겁이 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커다란 해방감을 맛보았으리라 상상했다. 헨리를 데리고 계속 걷다가 문득 크리스토퍼가 따라오지 않는 것을 알아차렸다. 돌아보니 그는 아까 그 자리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왜 그래요? 내가 물었다. 그런 반응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크리스토퍼는 그렇게 대답하며 다시 휠체어를 굴려 내 옆으로 다가왔다. 산책은 계속되었고 크리스토퍼는 커밍아웃하게 된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동기부여 강사인 크리스토퍼는 대학 졸업 후에 종교단체로부터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았고 따라서 주요 수입원도 그쪽 계통이었다. 그런데 어떤 친구가 그의 휴대전화에서 우연히 몇몇 문자를 발견하고는 돈을 주지 않으면 그가 다니는 교회에 그가 게이라는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을 가했다. 겁에 질린 크리스토퍼는 차라리 자기 입으로 털어놓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해 반자발적 커밍아웃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러고 나니 하룻밤 사이에 강연 요청이 거짓말처럼 사라져버렸다. 그러나 우리의 크리스토퍼는 그 일로 낙담했을지언정 쓰러지지는 않았다. 몇 년에 걸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결과 지금은 코카콜라, 건축 자재 소매 체인 홈디포, 종합 미디어 그룹 컴캐스트, 치킨 패스트푸드 체인 칙필레, 프루덴셜 보험 회사 같은 큰 기업과 그의 모교인 서던 폴리테크닉 주립대학이 그의 고객 명단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그는 프로 미식 축구팀인 애틀랜타 펠컨스 같은 스포츠팀을 대상으로 강연할 때가 가장 즐겁다고 했다. 어느 산책길에서 그가 말했다. 앤드루, 당신도 봤어야 하는데. 내 이야기를 들려줬더니 그 덩치 크고 힘센 남자들이 아기처럼 펑펑 울더라고요. 그리고 이야기 끝에 이렇게 말했다. 그거 아세요? 저는 정말로 세상에서 제일 운이 좋은 사람인가 봐요. 매일같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크리스토퍼야말로 과학이 설명한 감사의 힘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아닐까 하고 나는 생각했다. 감사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기분이 좋아진다. 몸과 마음을 피곤하게 만들던 스트레스와 마음의 짐이 사라진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미국의 텔레비전 프로듀서이자 작가인 숀다 라임스는 감사의 효과를 이렇게 정리했다. 이제 여러분이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그래,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가장 널리 알려진 방법은 감사할 만한 일을 매일 3가지에서 5가지 정도 찾아 기록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감사의 효과를 배가시키는 효율적인 방법은 따로 있다. 당신이 감사한 일을 떠올리기보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감사를 표현할 때 그 효과가 훨씬 크다는 것이다. 누군가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는 것처럼 기쁜 일도 없다. 하지만 당신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루에 한 번 들을까 말까 하는 평범한 우리로서는 그것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타인의 마음은 우리의 통제 아래에 있지 않다. 그렇다고 너무 실망하지는 말자.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를 강요하지 않고도 비슷한 효과를 경험할 방법이 있다. 바로 감사의 시각화다. 그저 누군가가 당신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순간을 구체적으로 회상하는 것만으로도 비슷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감사의 시각화가 통하려면 그 순간을 둘러싼 경험과 사연을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 왜 그 사람은 당신에게 감사하다고 했는가? 그들은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는가? 당신은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대응했는가? 당신은 그들이 감사를 표현하기 전에 어떤 기분을 느꼈는가? 표현한 뒤에는 기분이 어땠는가? 감사의 순간을 세세히 떠올리며 종이에 적어보라. 그렇게 하면 몇 달쯤 지난 후에도 빠르고 간편하게 그 이야기를 되새길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의 감사하는 마음을 더 깊이 파고들면 들수록 당신에게 돌아오는 혜택도 커진다. 어떤 사연의 효과가 줄어든다고 느끼거나 오롯이 되살리기가 힘들다고 판단될 때는 다른 사례를 떠올려 똑같은 방식으로 세세히 적어둔다. 필요할 때마다 이런 과정을 되풀이한다. 매일, 매주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감사의 영속적인 본질 때문에라도 점점 쉬워지기 마련이다. 감사의 실천과 관련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언제 그것을 하면 좋은가? 이다. 어떤 이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함으로써 수면의 질을 좋게 만든다고 한다. 반대로 나는 아침에 일어나 제일 먼저 감사의 순간을 적는 편을 선호한다. 그러면 남은 하루가 편안해진다. 하지만 언제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하느냐 마느냐이다. 그러니 지금 당장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 둘째, 아무것도 탓하지 않는다. 그냥 나를 바꾼다. 곁에 아무도 없는데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린 적은 없는가? 그 목소리는 끊임없이 속삭인다. 일을 더 해야 한다고. 그런 말이나 행동은 하면 안 되었다고. 너는 부족하고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나를 깎아내리는 목소리의 주인은 또 다른 자기 자신이기도 하고 오래전에 각인된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목소리이기도 하다. 하지만 나 자신과 잘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습관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범인을 찾아내지 못한다. 그럴 경우 애꿎은 자기 자신을 탓하며 상황을 바꾸려고 노력하지만 달라지는 것 없이 비슷한 문제가 되풀이될 뿐이다. 내가 맥킨지에서 번아웃에 빠졌을 때처럼 말이다. 나는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 맥킨지 앤 컴퍼니에서
경영 컨설턴트로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그때 나는 열심히 일했다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정말로 모든 것을 바쳐서 오로지 일만 했다. 한 번은 지구 반대편의 동료와 함께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는데 그들은 늘 자기네 편한 시간에 전화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몇 달 내내 새벽 6시에 전화를 걸며 하루를 시작하고 밤 10시에 통화로 그날을 마감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그렇다고 통화를 마치고 잠자리에 드는 것도 아니었다. 한 번 통화할 때마다 그들이 요구하는 과중한 업무를 처리해서 다음 통화 전까지 그 결과를 다른 직원들과 공유해야 했다. 정말 피곤한 노릇이었다. 나 혼자만 그렇게 살았던 것도 아니었다. 맥킨지 직원 중에는 밤새 일하고 잠깐 눈을 붙였다가 해 뜨기 전에 일어나 사무실로 출근하는 이가 한둘이 아니었다. 그래야 고객들에게 우리의 생산성과 가치를 보여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맥킨지는 고객에게 고액의 컨설팅 비용을 청구하는 회사였다. 그런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하루도 빠짐없이 자신의 가치를 입증해야 한다.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다. 이윽고 나는 한계에 다다랐다. 육체적, 정신적 건강이 위태로울 지경이었고 돈과 지적 자극, 내가 누리는 권세까지도 내가 치르는 희생과 비교하면 보잘것없이 느껴졌다. 맥킨지는 나하고 궁합이 맞는 직장이 아니었다. 나는 나보다 훨씬 먼저 입사한 선배를 찾아가 아침을 함께 먹을 수 있겠냐고 물었다. 테이블 맞은편에 앉은 러셀은 나에게 눈길을 고정한 채 이따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부스러진 해시브라운 접시를 앞에 두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를 옥죄는 피로, 좌절감, 당혹감을 털어놓고 이제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까지 솔직히 얘기했다. 러셀은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런 식의 대화가 오갈 때 회사 사람들이 흔히 하듯이 내 고뇌에 자신의 두려움과 비애를 덧붙이지 않았다. 대신 평생 잊지 못할 통찰을 보여주었다. 그는 말했다. 여기는 의도하건 아니건 간에 불안정한 과잉 성취자들을 뽑는 곳이야. 무슨 뜻이냐 하면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열심히 일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까지 해치우지만 너무 불안정해서 절대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법이 없는 이들이지. 항상 더 오래, 더 열심히 죽어라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야. 내 눈이 동그래졌다. 불안정한 과잉 성취자라는 말은 생전 처음 들었지만 나와 내 동료들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 같았다. 문제는 업무량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업무 시간이 너무 길다는 이유로, 혹은 집에 가서도 일 생각을 멈출 수 없다는 이유로 맥킨지를 떠나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바뀌지 않는다는 점이야. 이제 동그랗던 내 눈이 찌푸려졌다. 문제는 맥킨지가 아니야.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고. 문제는 그들이야. 그들을 그런 식으로 일하게 만드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그들 자신이거든. 그저 일하는 장소를 바꾼다고 일하는 방식이 바뀌지는 않아. 훌륭한 사부가 모두 그렇듯이 러셀의 말은 구구절절 옳았고 정확히 나에게 필요한 이야기였다. 고통스러운 진실은 내가 너무 쉽게 다른 누군가에게 다른 무언가의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는 점이었다. 문제는 회사가 아니라 내가 일하는 방식이었다. 내가 그런 나 자신을 통제하지 않는 한 월급을 주는 곳이 어디인지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끊임없이 회사를 탓하고 이것저것 핑계를 대면서 내 인생을 고해로 만들 터였다. 진작에 스토아 철학자들도 강조한 내용이다. 내가 회사를 탓하며 내 책임을 방기했듯이 외부 환경을 문제 삼으며 할 수 있는 일을 미루는 사람에게 세네카는 병은 사람을 따라간다는 아주 간단한 말로 일갈했다.
따지고 보면 그런 말을 세네카가 처음으로 한 것도 아니었다. 그보다 5세기 전에 누군가가 소크라테스에게 자기는 도대체 여행을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투덜거렸다. 여행을 통해 변화하기를 기대했지만 조금도 달라진 게 없다는 불만이었다. 소크라테스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다. 자네는 외국에 나갈 때마다 늘 자기를 데리고 가면서 뭘 기대하나? 옆집 잔디가 이유 없이 푸르러 보일 때가 있다. 그런데 우리 집 잔디가 누렇게 말라 죽은 이유가 마당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라면 설령 옆집으로 이사 간다고 해도 그 집 잔디가 지금처럼 푸르르게 유지될 거라는 보장은 없다. 아마도 또 하나의 마당을 잡초밭으로 만들고 말 것이다. 내가 맥킨지에서 부닥친 현실이 딱 그런 형국이었다. 내가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다잡지 않는 이상 아무리 도망쳐도 가장 핵심적인 문제, 즉 나 자신에게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었다. 더 큰 문제는 내가 옆집 울타리 너머 푸르른 잔디를 멍하니 쳐다보는 동안 지금 내 발밑에 있는 우리 집 마당이 아름답게 변할 가능성은 점점 사라져 간다는 점이다. 내가 남의 집 마당을 부러워할 시간에 내 집 마당을 가꾸는 일에 마음을 쏟았더라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옆집 마당을 엿보느라 내 집 마당을 방치하는 멍청한 짓은 나만 하는 실수가 아니라고 한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사람들은 깨어있는 시간의 46.9%를 자기가 하는 일이 아닌 다른 것을 생각하면서 보낸다고 한다. 그렇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아닌 다른 어딘가를 생각하느라 인생의 거의 절반을 보내는 셈이다. 인간을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한다. 맞다. 인간은 깨어있는 동안 온갖 생각을 한다. 다른 회사에 갔더라면 어땠을까? 혹은 저 사람을 만났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백일몽도 그런 생각 가운데 하나다. 사실 떠오르는 생각을 뜻대로 제어하기란 여간 까다로운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을 잘 다룰 줄 알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현실과 동떨어진 채 흘러가는 딴 생각이 우리의 행복을 갉아먹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하버드 대학의 어느 연구자가 쓴 글을 살펴보자. 마음의 방황은 사람의 행복을 예측하는 좋은 지표가 된다. 마음이 얼마나 자주 현실을 떠나는지, 떠나서 어디로 가는지를 살펴보면 실제로 우리가 참여하는 활동을 살펴보는 것보다 행복을 예측하기에 훨씬 더 유리하다. 한마디로 마음이 자주 방황하는 사람일수록 불행해질 가능성이 높다. 내가 맥킨지를 떠나기만 하면 인생이 얼마나 좋아질까 하는 생각으로 참담한 하루하루를 보냈듯이 말이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집중하지 못한 채 쓸데없는 생각으로 불행을 자초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현실을 지적하며 베트남의 승려이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인 나타는 400년 전 데카르트의 명언을 현대판으로 재해석했다. 나는 너무 많이 생각한다. 고로 내 인생을 살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가끔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성공을 바라보며 나도 저런 곳에 가기만 하면 그와 같은 기회를 잡기만 하면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하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태도로는 절대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점이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습관을 버리고 지금 밟고 서 있는 마당을 가꾸는 일에 전념할 수 있을까? 답은 우리 앞마당에 씨앗을 뿌리면 된다. 멈추고 소유하고 노력하라. 첫째, 다른 곳을 바라보기를 멈춰야 한다. 이제 당신도 울타리 너머 옆집 마당을 바라보는 것이 당신의 행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안다. 왜 쓸데없는 일에 시간과 마음을 허비하는가? 둘째, 지금 당신이 밟고 서 있는 마당을 소유하라. 이미 당신의 마당에 집중하고 있는 53%의 마음에 나머지 47%를 더하면 당신의 잔디밭이 얼마나 더 파랗게 살아날지
상상해 보라. 마지막으로 당신의 마당을 바람대로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라. 비옥한 정원과 비옥한 마음을 가꾸는 비결은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노력이다. 이제 마당을 가꾸기 시작할 시간이다. 셋째, 모든 일을 잘하려 애쓰지 않는다. 정말 중요한 일에만 집중한다. 크리스마스 날 아침, 나는 새벽부터 깨어 있었다. 눈은 말똥말똥했고 너무 설레어 몸이 덜덜 떨릴 지경이었다. 산타 할아버지가 다녀가셨을까? 내 선물은 잘 갖다 놓으셨을까? 하지만 우리 집에는 온 가족이 모여 한꺼번에 선물을 풀어야 한다는 규칙이 있었다. 이윽고 부모님이 커피잔을 손에 들고 올라와 준비가 끝났다는 신호를 보내자 나와 여동생은 우당탕 거실로 달려갔다. 크리스마스 트리 근처에 여러 가지 선물이 놓여 있었지만 내가 찾는 선물은 단 하나, 바로 닌텐도 게임보이였다. 부모님은 모두 소아과 의사였고 스크린 타임이라는 용어가 생기기 훨씬 전부터 아주 엄격한 스크린 반대주의자였다. 여동생과 나는 하루에 30분밖에 텔레비전을 볼 수 없었고 그나마 그런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 전에 먼저 60분 동안 책을 읽어야 했다. 비디오 게임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완전한 금지 항목이었다. 그래서 나는 더 힘센 누군가에게 호소하기로 마음먹었다. 부모님은 아무리 졸라도 게임보이를 사주지 않을 게 뻔했지만 산타 할아버지라면 그 엄격한 규칙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산타 할아버지에게 매일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오자 어린아이다운 희망과 기대감이 가득한 눈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단 하나의 선물을 찾아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때였다. 가족이 준비한 선물과는 포장부터가 다른 선물이 거기 있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우아한 자태로 당당히 놓여있는 이 선물은 그분이 직접 가져다 놓은 것이 틀림없었다. 나는 미끄러지듯 달려가 상자를 열기 시작했다. 그때까지 인생을 통틀어 가장 간절히 원하던 선물이 내 손에 들어온 것이다. 그 순간의 행복과 만족감이란. 그리고 6개월이 지나 내 생일이 다가왔다. 그 무렵 게임보이는 이미 광채를 잃은 다음이었다. 그 사이에 닌텐도의 숙적인 게임 회사 세가는 자그마치 컬러 스크린이 달린 경쟁 제품 게임 기어를 내놓았다. 나는 생일 선물로 그걸 가져야 했다. 그것만 가지면 더는 소원이 없었고 환희는 영원할 터였다. 그렇지 않은가? 더 많이 가질수록 덜 행복해지는 역설. 어린아이의 탐욕을 조롱하기란 쉽다. 하지만 내 어린 시절의 이야기에는 모든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무언가를 손에 넣어야 행복해질 거라는 기대다. 누군가는 상이나 타인의 인정을 받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한다. 다른 누군가는 승진을 하거나 새로운 무언가가 시작될 때 행복도 함께 오리라 기대한다. 대상이 무엇이건 간에 핵심은 하나다. 이미 가진 것이 아니라 아직 가지지 못한 것을 욕망한다는 것. 욕망의 대상을 소유하면 적어도 한동안은 행복에 휩싸인다. 하지만 조금만 지나도 우리는 그것에 익숙해진다. 그것을 가진 상태가 새로운 일상이 되고 우리는 또다시 무언가를 원한다. 이번에야말로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고, 정말로 행복해질 거라고, 그 행복은 영원할 거라고 기대한다. 무한 반복이다. 그렇다고 그런 자신을 미워하지 말자. 이게 정상이라고 하니까 사람은 다 그렇다니까 말이다. 심리학에서는 인생에서 커다란 변화를 겪고도 금방 상대적으로 안정된 행복 수준으로 돌아가는 경향성을 쾌락의 쳇바퀴 혹은 쾌락의 적응이라 부른다. 긍정적 사건 혹은 부정적 사건은 단기적으로는 우리를 행복하거나 불행하게 만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적응력을 발휘해 예전과 비슷한 상태로 돌아간다. 쳇바퀴 위에서는 다람쥐나 햄스터가 쉬지 않고 달려도 늘 같은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듯이 우리는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출발점을 벗어나지 못한다. 날씨처럼 일상적인 요소가 감정의 풍파를 일으킬 때는 물론이요, 평생의 꿈을 이루는 환상적인 순간이나 가슴이 찢어질 듯한 비극적인 사건을 겪은 경우에도 평균으로 회귀하려는 심리적 경향이 나타난다. 행동경제학자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데니얼 카너먼 교수는 흔히 겨울철에 혹독한 추위와 싸우는 미국 중서부 지방 사람들보다 햇살 좋고 온화한 기후에서 살아가는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전체적인 삶의 만족도는 두 집단 사이에 별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더 놀라운 연구 결과도 있다. 복권 당첨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쾌락과 행복감은 비당첨자, 심지어는 하반신이 마비된 사람들보다도 낮다. 이는 와인 감식가가 1996년산 샤토라피트로 칠드를 한 잔 마실 때 느끼는 쾌감이 편의점에서 산 $20짜리 와인을 마시는 일반인의 쾌감보다 더 크지 않다는 사실과 같은 맥락이다. 더 많이 가진다고 더 큰 행복과 성취감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까다로워진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똑똑한 사람들이 멀티태스킹을 하지 않는 이유. 심리학자들이 쾌락의 적응을 발견해 이름 붙이기 수천 년 전에 이미 스토아 철학자들은 그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알고 있었다. 세네카는 정말 가난한 사람은 너무 적게 가진 사람이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갈망하는 사람이다. 라고 썼다. 에픽테토스는 반대로 부자가 되고 싶으면 금고에 쌓인 돈을 늘릴 것이 아니라 욕망을 줄이라 라고 가르쳤다. 원하는 것을 얻는다고 행복해지지 않는다. 이미 가진 것을 원하는 것이야말로 만족으로 향하는 지름길이다. 행복은 욕망의 대상을 거머쥐어야 얻을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올바른 마음가짐만 있으면 지금 당장 실현할 수 있는 그 무엇이다. 이 진리는 스토아 철학자들의 독점적인 지식이 아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충분히 가졌음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다 라고 가르쳤다. 불교는 인간의 모든 고통이 더 많이 소유하려는 탐욕에서 비롯된다고 설파한다. 작가이자 신학자인 프레드릭 비크너는 히브리어의 인사말 샬롬이 온전하고 행복한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춘 충만함을 의미한다. 고 지적하며 우리가 누군가에게 샬롬이라고 인사할 때 더 많이 가지라고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충만하기를 기원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여러 문화권에서 그토록 오래전부터 만족과 행복의 본질을 알아냈는데 왜, 어떻게 해서 우리는 아직도 소유를, 행복을 갈망하는 것일까? 더 안타까운 점은 모든 것이 빠르게 돌아가고 남들의 생활을 속속들이 들여다보기 쉬운 요즘 세상에서 이런 경향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은 일을 경험하며 아무것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빠르게 유행을 쫓고 자기 개발에 매진하지만 그 무엇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부족한 자기 자신만 발견한다. 거기에는 기술 발전도 한 몫을 거둔다. 한 번에 더 많이 가지고 시도하고 도전하려는 욕망을 기술이 실현해 줄 수 있다는 환상, 즉 멀티태스킹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기 때문이다.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은 세상에서 멀티태스킹은 기본값으로 정착되었다. 근무 시간에 처리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고? 줌으로 회의하면서 이메일을 확인하라. 출근 시간에 늦었다고? 스마트폰으로 우버를 부르면서 사내 인트라넷에 접속하라.
부모님과 통화하는 일이 불편하다고? 인스타그램을 띄워놓고 새로운 소식을 살피며 형식적으로 대꾸하면 된다. 이런 생각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례를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위험하다는 것도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실제로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멀티태스킹이 아니라는 점이다. 또한 여러 연구가 일관되게 보여주듯이 사람의 마음은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지 못한다. 단지 이 일과 저 일 사이를 아주 빠른 속도로 왔다 갔다 할 뿐이다.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사람의 뇌는 멀티태스킹 능력이 없다. 기술의 발달로 더 많은 일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신화는 신화일 뿐이다. 누군가는 어쨌거나 일하는 속도는 빨라진 거 아니냐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언뜻 보면 그렇게 착각할지도 모르지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느라 벌이는 실수와 그를 복구하는 데 드는 노력을 고려하면 결코 속도가 빨라졌다고 볼 수 없다.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두 연구자가 타임에 기고한 글에 이런 대목이 나온다. 벌새가 이 꽃에서 저 꽃으로 휙 날아갔다가 다시 처음 꽃으로 휙 날아오듯이 이 프로젝트와 저 프로젝트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면 아주 간단한 임무도 제대로 수행할 능력이 떨어지고 주의력과 학습 능력, 집중력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더 많은 일을 하려다가 실수가 잦아지고 부주의해지면서 단 하나의 일도 제대로 못하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뜻이다. 정말 중요한 일은 한두 가지밖에 안 된다. 그렇다면 정답은 무엇일까? 멀티태스킹이 환상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은 정반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은가?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고 대응해야 하는 변수들은 따라가기 벅찰 만큼 늘어난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온갖 변화에 대응해도 뒤처질 것 같은 마당에 과연 무엇을 선택해서 어떻게 집중한다는 말인가? 이런 올인 전략이 실패로 돌아가면 어쩐단 말인가? 그런 고민의 전문가들은 대체로 반대의 대답을 내놓는다. 즉, 모든 일을 적당히 해내는 쪽보다는 정말 중요한 일을 탁월하게 잘하는 쪽이 성공한다는 것이다. 비즈니스 전략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그렉 맥커우는 자신의 책 에센셜리즘에서 무의미한 다수가 아닌 본질적인 소수에 집중할 것을 강조하며 재미있는 사례를 언급한다. 바로 최우선이라는 단어는 원래 복수형이 없다는 사실이다. 즉, 다른 모든 일을 제치고 가장 우선시하는 일이 최우선이다. 정의를 생각해봐도 단수형일 수밖에 없다. 이 단어가 영어에 도입된 140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 500년 동안은 그런 개념이 유지되었다.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 우리의 욕망이 단어 사용에 반영되며 최우선의 복수형이 생겼다. 얄팍한 속임수가 아닐 순 없다. 따라서 정답은 많은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다. 독일의 산업 디자이너 디터 람스 역시 이 부분을 강조해 더 적게 일하는 대신 더 잘하라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이 교훈을 트위터의 창업자 잭도시만큼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한 사람도 드물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수십억 달러짜리 상장 회사 2개, 트위터와 스퀘어를 비슷한 시기에 설립한 멀티태스커의 표본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속사정은 다르다. 도시는 먼저 트위터에 전념했고 사실상 회사에서 쫓겨난 상태에서 스퀘어에 전념했다. 사실 그는 CEO 역할을 편집장이라고 표현할 만큼 적은 것이 좋은 것이라는 원칙을 강력히 옹호했다. 그는 말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1000가지가 넘지만 그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일은 한두 가지밖에 없다. CEO는 회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파악하도록 돕는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한두 가지 일에 집중하도록 돕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잭도시는 CEO 역할뿐 아니라
개인 스케줄을 관리함에 있어서도 선택과 집중을 원칙으로 삼았다. 요일마다 주제를 나누었다. 월요일은 경영회의와 회사 운영에 필요한 일을 하는 날, 화요일은 제품 개발에 전념하는 날, 수요일은 마케팅과 커뮤니케이션, 성장에 집중하는 날, 목요일은 개발자와 파트너십을 위한 날, 금요일은 기업 문화에 집중하는 날이다. 도시는 하루하루 핵심을 정해 더 적게 일하지만 확실히 잘 해내도록 자신과 동료를 독려했다. 이런 마음가짐과 접근법으로 도시는 좋은 회사를 만들었다.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신가 스티브 잡스도 비슷한 얘기를 했다. 집중이란 100가지 다른 좋은 아이디어를 거절함을 뜻한다. 사실 나는 내가 한 일만큼이나 내가 하지 않은 일들이 자랑스럽다. 혁신이란 1000가지 일에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이다. 아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세계에서 제일 큰 헤지펀드를 설립한 투자의 전설, 레이 달리오는 자신의 책 원칙에 이렇게 썼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어도 원하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가질 수는 없다. 인생은 맛보기로 기대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맛있는 대안이 수두룩한 거대한 뷔페와도 같다. 목표를 선택한다는 말은 자기가 원하거나 더욱 절실히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다른 무언가를 거절한다는 뜻이다. 어떤 이들은 시작도 하기 전에 이 지점에서 실패한다. 적당히 괜찮은 대안을 거부하기가 두려워 너무 많은 목표를 한꺼번에 추구하다가 하나도 이루지 못한다. 무엇을 선택해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낙담하거나 주저앉지 말라. 선택하고 집중하면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다. 과감하게 선택하고 실행에 옮기라. 핵심적인 것들에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하는 법. 점점 더 많이 가져야만 직성이 풀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소유에 대한 갈망을 내려놓고 눈앞에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을까? 점점 더 많은 일을 해내야 한다고 강요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정말로 중요한 일을 골라내 그것에만 집중할 수 있을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명상록에 쓴 글에서 선택과 집중을 훈련하는 방법을 엿볼 수 있다. 갖지 못한 것에 집착하지 말고 가진 것 중에 그대가 최고로 꼽았던 것을 생각하라. 아직 그것을 갖지 못했을 때 얼마나 간절히 그것을 원했는지 돌아보라. 즉, 더 가지려고 애쓰지 말고 당신이 가진 것에서 소중함을 깨우치는 것이다. 이미 당신이 손에 쥔 소중한 것의 목록을 작성하는 일부터 시작하자. 여기에는 재산, 경력, 사랑하는 사람, 건강, 그 밖에 많은 것이 포함된다. 처음부터 완벽한 목록을 만들려고 무리하지 말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포함해 나가라. 이 목록을 손에 들고 각각의 항목을 들여다보라. 그리고 갑자기 한 항목이 사라져버렸다고 상상해보자. 예를 들어 어렵게 구한 직장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아 실업자가 되었다고 상상해보자.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 2번 다시 그와 대화할 수 없다고 상상해보자. 소중한 물건이 망가지거나 도난을 당해 대체할 방법이 없다고 상상해보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항목을 파고들며 시각화에 집중한다. 정말로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의 기분을 느껴본다. 바로 그거다. 시각화 뒤에 그것을 보거나 생각하면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애착이 샘솟을 것이다. 흔히 하는 말처럼 없어봐야 그 소중함을 깨닫는다. 또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행복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쫓느라 마음과 시간을 낭비하는 습관을 떨쳐버릴 수 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